안녕하세요. 즐거운 수다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의 건강 많이 신경 쓰이시죠. 집에서 먹이는 음식 하나에도 물 좀 더 넣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좀 챙겨줄까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선생님,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날씨가 건강에 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아이들이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더우니까 땀 흘리다가 에어컨 틀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감기에 또 쉽게 걸립니다. 네. 그리고 고학년 어린이들이 특히 그런데요. 5교시가 되면 고학년들은 교실 위쪽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햇볕을 바로 받거든요. 네. 그래서 더운 데다가 아이들이 몸집이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5교시쯤 되면 땀을 진짜 삐질삐질 흘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워낙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자체 발열되잖아요. 꽉꽉 껴요. 그런데다가 4교시에 밥까지 먹어놓은 5교시가 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5, 6교시는 아예 이제 수학처럼 머리 쓰는 과목은 아예 빼버리고 네. 1, 2교시 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 체력 관리에 많이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더워서 무기력하게 집에서 이렇게 또는 학교에서 가만히 실내에만 있는 아이들도 문제지만은 네. 또 더운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하루 종일 뛰어노는 아이들도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뛰어놀다가 일사병도 찾아오고 심지어 또 눈으로 햇빛을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는 그 눈이 이게 말라가지고 쪼그라들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놀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너무 놀아서. 그래서 항상 햇빛이 좀 강할 때는 적당히 놀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아유, 눈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학교에서 보면 이리 씨 같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름이 와서 날씨 때문뿐만 아니라 이제 수험생들은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수시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인데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및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다 보면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수시 1차에 합격하게 되면 완전 자기의 페이스를 잃고 그렇죠. 네. 슬럼프에 아이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의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매일매일 자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내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름에 음식도 되게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특히 그 비타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음식, 제철 과일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집중력에는 사실 물을 중간중간에 먹는 게 그 집중력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탈수 현상도 많이 생기니까 공부할 때 물 중간중간에 먹으면 좋겠고 잠도 또 중요한데요. 더우면 잠 안 오잖아요. 더운 거 어쩔 수 없지만 이 모기 이것 때문에 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모기장 같은 거 사서 네. 좀 안전하게 모기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저녁 때 되면 집안 등을 좀 약간 어둡게 해서 잠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여름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네, 신경 써야 될 게 정말로 많네요. 초등학생들 생각만 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수시 얘기 딱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은 압박을 또 받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도 잘 챙겨주시고 마음으로도 좀 잘 챙겨주셔서 건강한 여름 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 주신 사연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과 어머님이신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통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이곳은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수다학에 도움을 청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로 제작진을 반겨주는 엄마.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주인공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주인공이 없네요. 어라? 정말 집안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주인공 성윤이 어디 있나요? 성윤이 지금 밖에서 놀고 있어요. 놀이터에 동생이랑 나갔거든요. 근데 되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데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네. 동생하고 나가서 그런가 네. 이렇게 형제여서 나이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저러면 놀 때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알콩달콩 원반 던지기를 하는 형제 발견. 그중에서도 듬직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바로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5학년 성윤군입니다. 평소에도 동생과 잘 놀아주는 인기 만점 형. 세상에, 화장실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이 모습 좀 보세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꼭 같이 저렇게 씻어요, 애기들은. 그죠? 오, 나오자마자 바로 책으로 달려가는데요. 이거 설정 아닌 거죠? 네, 평소에도 늘 이렇게 집에 오면 책부터 찾는답니다. 저희 아이들이 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거실 곳곳에 책이 있는데요. 새로 산 책이나 선물 받은 책 같은 거는 제가 소파나 거실 바닥에 좀 표지가 보이도록 세워놔요. 표지하고 제목이 익숙해지면은 책꽂이에 나중에 꽂아놔도 아이들이 더 익숙하고 흥미롭게 책을 꺼내 읽더라고요. 그래서 읽기 편한 곳 여기저기에 책을 두고 있습니다. 엄마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저렇게 하고 아이들이 또 잘 따라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또 보게 되니까 그렇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책이 발의 차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소파에 책이 있어서 앉으려면 책을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되는. TV 앞에도 놓으면 어떻게 그걸 빼야지 또 TV 보게 되니까 또 어쨌든 책을 만지게 되네. 책과 친해지는 건 물론이요. 자연스럽게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엄마의 특별 교육법인데요. 형이 책을 보면 동생도 같이 읽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이 많은 책 중에서도 성윤이가 특히 관심이 있는 책이 있다는데 성윤아. 네? 주변에 과학책이 많은 것 같은데 과학책 좋아해? 네. 제 꿈이 생명공학자라서 과학책에 관심이 많아요. 벌써 본인의 뚜렷한 꿈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똑 부러지는 성윤인데 어떤 수학 고민이 있는 걸까요? 성윤이가 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보면 다 맞을 때도 있고 한두 개 정도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냥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선행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심화학습을 학년에 맞는 심화학습을 좀 더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지금은 잘 따라가도 나중에 중학교 가면 다른 아이들한테 많이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게 좀 고민이 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걱정되시죠? 선행학습은 모든 어머님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근데 지금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도 목소리가 굉장히 밝잖아요. 그렇죠. 네.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성윤이와 엄마. 정확한 솔루션을 위해 학습 습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성윤이가 왼손잡이네요. 일단 공부하는 자세는 아주 반듯합니다. 평소에도 공부할 때만큼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래요. 수학 문제도 뚝딱뚝딱 잘 풀어가는 성윤이. 벌써 한 5분이 지났네요. 와, 저 정도 집중력이면 좋은 네. 거 아닌가요? 저 학년 때. 괜찮은 편이죠. 카메라가 방해가 될 법도 한데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모습. 30분 정도 수학 문제를 풀더니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는데요. 설마 벌써 공부 끝인가요? 엄마, 나 이거 다 풀었어. 채점해줘. 다 했어? 응. 열심히 했어? 응. 몇 단은 풀었어? 5단. 엄마 채점해줄게. 응. 엄마하고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채점은 무조건 엄마에게 맡긴다는데요. 집중했던 만큼 점수도 잘 나오면 좋겠네요. 와, 연이은 정답 행렬. 혹시 문제집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정답은 잘 맞췄는데 풀이 과정을 좀 길게 쓰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생각이 네네. 뭐 놓친 문제도 몇 문제 있기는 한데요. 성윤아 너무 잘 풀었어. 그런데 틀린 문제 몇 개 있더라? 왜 틀렸을까?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어때? 틀린 문제를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하네요. 그렇죠.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채점이고 채점보다 더 중요한 게 오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인데 맞았어. 그 과정을 어머니께서 잘 유도해 주시고 있는 잘했어. 그리고 지금 틀린 과정을 설명하는데 아이가 어휴, 에이 그쵸, 이러는 그쵸. 게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애들은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까? 이러면 이미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뒤로 달라지잖아요. 가고 막, 예, 고개 돌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성윤이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니 얘는 자기가 풀 수 있으니까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아. 풀 수 없는 애한테 설명드리면 다시 설명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얘는 다시 설명하면 분명히 안다.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잘했어? 연습 문제 남아있네. 연습 문제 남아있어? 오케이. 이따가 또 만나 우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뭘 또 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문제를 풀고 한번 어머니께 채점하시니까 흐름이 끊기면서 좀 쉬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행은 문제집으로 다지고 후행은 연산 위주로 학습하는 성윤이. 선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빨리 학습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을 텐데
연산만큼은 후행학습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엄마랑 4학년 때 같이 책을 사고 끝까지 풀기로 해서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풀고 있어요. 똑소리 나는 성윤이답지 않게 연산 문제집은 왜 진도가 제자리인 걸까요?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큰 수를 곱하는 것, 나누는 것, 그런 게 어려워요. 풀기도 귀찮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나 심화 문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성윤이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산은 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연습이니까. 네. 근데 연산 문제집을 끝까지 다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산에서 중요한 건 정확성과 속도인데 그 책을 다 푼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짧게 정확성하고 속도만 좀 챙기면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학습 습관은 물론 내용에서도 조절이 필요한 성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 더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안 되네, 이거 안 돼. 중학교 들어가면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학원에 반이 있네 없네 뭐 이런 말을 하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선행을 해야 중학교에 학원을 다닐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엄마들도 있고 사실은 저는 큰아이가 5학년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고 자꾸 소문들로만 들어서 마음에 고민만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상위권인 성윤이. 과연 엄마의 고민처럼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성윤이를 만나봤습니다. 본인은 커서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꿈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잘 따라하고 또 열심히 하는 성윤이도 너무 기특했지만 어머님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엄마들은 저렇게 그 고급 과외 선생님처럼 저렇게 그게 안 돼요. 감정 조절과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저렇게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안 되죠. 저도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농담이고. 왜냐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맞아요. 특히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따라할 수가 있어. 네. 하지만 어머님의 저 톤, 하이톤. 오케이. 좀 이따 다시 만나 우리. 다시 이런 만나.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연습 많이 하시는 건데. 아니 아이가 다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이따 보자 뭐 이것도 아니고. 예. 그 정도 되면 사실 그 톤이 한 솔 톤에서 네. 한 레 정도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항상 솔을 유지하십니다. 쿨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이가 좀 재밌어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밝잖아요. 네. 엄마하고의 관계도 참 좋아 보이고요. 일단 성윤이가 단원 평가에서도 곧잘 100점을 받아오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큰 걱정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심화를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선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선행을 시키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이의 실력도 탄탄한 편이고요. 또 어머니의 교육관이나 지도 방법도 아이하고 참 잘 맞아서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연산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다 동그라미를 맞아서 잘 맞았는데 세모침 문제들을 봤더니 전부 다 연산과 좀 관련이 그렇군요.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넓이의 단위를 묻는 문제였는데 넓이의 단위는 맞았는데 연산이 틀렸던 거예요. 보통 애들은 단위를 잘못 쓰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200cm랑 가로 200cm, 뭐 세로 100cm에서 그거의 넓이의 단위를 구하는 거였는데 200cm 곱하기 100cm는 2만 제곱cm가 돼서 이게 2제곱미터로 바꾸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1제곱미터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 때 100cm 곱하기 200cm는 2만 제곱cm는 2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쭉 썼으면은 이제 제대로 했을 텐데 풀이 과정도 잘 쓰지 않았고 이제 연산에서 실수가 좀 잦은 것 같아서 네. 풀이 과정을 잘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암기에 대한 연습, 그러니까 20단 이유를 머릿속으로 외워보는 연습하면 좋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서 20단 외우기, 집에 들어가면서 21단 외우기, 운동하고 나서 22단 외우기, 밥 먹기 전에 23단 외우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숫자가 붙어서 훨씬 암산이나 이런 연산의 실수가 덜하기 때문에 네. 꼭 추천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산에 대한 연습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받아 올림의 숫자를 써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쓰다 보니까 네. 자기가 올린 숫자가 어딘지를 찾지 못해서 그럴 때 틀린 있죠.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바꿀 때 여기서 보면 83이라는 숫자를 84로 잘못 써서 단순 계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실수들은 좀 줄이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한 가지는 곱하기 기호와 그다음에 계산 분리선을 적질 않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친구들의 심리는 곱하기와 계산 분리선을 쓰는 시간이 아깝다. 그러니까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걸 생략하고 쓰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을 간단하게 쓰고 그다음에 생략해서 쓰는 즉 식을 정확하게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계산의 실수로 이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간단한 문제들은 상관이 없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엄청 복잡한 연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문제에서 실수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식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성윤이가 그랬잖아요. 그 큰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다 하고, 이런 얘기 네. 했는데 사실 저는 또 굉장히 또 공감을 합니다. 요즘 그 AI 시대잖아요. 네. 그죠? 알파고야 계산해줘 하면 막 계산해줄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으려니까 좀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저 생각할 수도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방송 때도 나중에는 시대가 발전하면 알파고야 애드립 좀 알려줘 그러면 애드립 쳐주고 막 이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굳이 방송 모니터를 많이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래서- 열심히 모니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산만 좀 더 신경 쓰면 그리고 작은 실수들만 좀 막을 수 있다면 나무랄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또 검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윤이의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우수한 수준이고요. 네. 이것만 봤을 때는 한 2년 반 정도 정신 연령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앞에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강점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상식이 굉장히 좋고요. 네. 숫자가 이제 귀로 듣고 기억하는 건데 그것도 좋고 행렬 추리, 추론도 굉장히 좋고요. 약점은 이해가 좀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같은 도형 찾기 저것도 약간 약하게 나왔는데요. 동작성이 매우 우수하고 언어성도 꽤 괜찮은데요. 처리 속도가 그에 비해서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저 점은 그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점인데요. 이게 이제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이런 쪽에 좀 약해서 이 아이가 머리를 많이 쓰고 그런 쪽만 강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유형이나 동기 같은 경우도 너무 다 좋아요. 아주 안정된 성격을 갖고 있고요. 네. 정서도 아주 좋고 그리고 그 수학 성취도 평가를 한번 보면 후행 90%고요. 현행 95%, 어우, 잘하네요. 전체 92.5%면 후행이나 현행이나 전체 아주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죠. 그다음에 기본력, 응용력이 굉장히 좋고요.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데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좋습니다. 끈기가 있고 어려운 문제 끝까지 풀어낸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공부할 때 별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실수만 좀 줄인다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틀린 문제는 있으니까요. 틀린 문제를 통해서 또 저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죠, 선생님? 네, 후행 9번 문제를 봤더니 물결선을 이용한 꺾은선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거기서 이제 물결선의 의미를 묻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뭐 계산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는데 그래요? 예, 실력이 우수한 편민임에도 불구하고 틀렸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설마 있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을까 하면서 혼자 막 고민하다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빠뜨렸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충분히 한 번만 봐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공부할 때 조금 빠뜨린 개념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물결선을 이용한 꺾은선 그래프 부분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참 적합해요. 그래서 다른 단원들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면 혼자서도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17번 문제인데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가나다라고 하는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문제를 푸는 순서가 다, 가, 나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인데 다는 0.57이라고 하는 거에 10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7이 되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것은 다에서 0.23을 뺐기 때문에 5.47. 근데 나는 가에서 0.48을 더한 것이니까 5.95. 세 술 더하면 17.12가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윤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게 암산이 가능한 걸 수도 있지만 이 암산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안 좋은 그렇죠. 습관이 될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복잡한 혼합 연산이나 가로를 포함한 연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식을 세우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식을 세워서 연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과정이고요. 연습장에 쓰는 것이 연습되어 있지 않다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10분 정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를 문제를 푸는 과정을 잘 쓰는지를 봐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머니가 봐주시기 어렵다면 제가 쓰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해설지를 똑같이 베껴 쓰라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요. 써보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은 해설지를 똑같이 베껴 써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보지 않고 써보고 그 다음에 보지 않고 쓴 것이 해설지와 다른 것을 다른 색깔 펜으로 바꿔 써보다 보면 이 해설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어머님의 고민을 한번 좀 해결해 볼게요. 어머님은 뭐 성윤이가 잘 따라와 주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심화학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주변 어머님들의 얘기가 이제부터는 중학교 공부를 미리 좀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상당히 엄마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 생명공학자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어머니가 지금 선행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저는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똑똑하니까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도 미리 공부하고 네. 해서 빨리 그 한국의 메치니코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그 생명 연장의 꿈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네. 빨리 좀 대학을 가서 바로 연구에 들어가야 돼요. 빨리 선행 해라, 선행 꼭 해. 근데 선행을 누가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선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활 연령하고 정신 연령인데 생활 연령은 5학년이면 5학년이 생활 연령이에요. 그냥 사이즈나 신체 사이즈. 근데 정신 연령은 차이가 나거든요. 네. 더 좋은 아이가 있고 안 좋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과정이 나한테 너무 쉬우냐 안 쉬우냐예요. 그래서 현재 과정이 너무 쉬우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심화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행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심화는 다지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선행은 호기심 충족의 의미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호기심이 충분히 있으면 뭐 선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하는 방법으로는 교재를 미리 사놔서 지가 열어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심화까지 갈 필요 없고 개념 선행 정도 할 필요가 있는데 선행이든 심화든 얘의 수학 시간 공부하는 걸 보면 지금 30분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만큼 부족한 것 같고 최소한 그 정도의 그 의욕이 있는 애라면 1시간에 2시간 정도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정신 연령이 높은 아이들은 지구력도 좋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거 아무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고 또 이제 선행에 대한 아이가 거부감이 없다면 저는 취미 생활 정도로 이렇게 선행을 좀 해도 괜찮을 거는 같은데 문제를 푼 거를 봤더니 연산 문제에서 실수가 조금 잦고요. 네. 또 추리력을 요하는 문제가 종종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을 급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5학년 심화 과정을 하면서 연산에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학년이 가면 6학년 때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조금 그때는 선행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현재 과제 수행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심화 문제 중심으로 이제 앞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행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산 후행을 먼저 끝낸 후에 그 현행에 있는 연산 문제에 대해서 다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너무 빠른 선행보다는 이제 예습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해서 중학교 거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6학년 정도의 선행을 앞서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든지 또 과하면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성윤이가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보인다면 예습 선행 정도는 괜찮겠다. 뭐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습 선행을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5학년이니까 아주 기본 개념은 학기 중 현행, 방학 중 예습 선행.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5학년 2학기 과정 예습 선행 정도 하고 1학기 거는 개념 복습.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선행하지 말고 현재 거 심화 및 다시 개념 복습.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5학년 겨울방학 되면 방학이니까 6학년 1학기 예습 선행
그다음에 이제 1학년 거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한 3학년 거부터 시작해서 5학년까지 새로 나온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전부 개념 정리 한번 하고 6학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6학년 1학기 때는 이때부터는 약간 이제 속도를 내는 거죠. 왜? 중학교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6학년 2학기 예습을 방학이 아닌데도 1학기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중학교 거를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6학년 겨울방학이거든요. 네. 그때 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그때는 중학교 전과정과 초등학교 전과정을 복습과 예습을 한꺼번에 해주면 중학교 올라갔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아, 역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짚어주시니까 뭔가 저도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역시 좋네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얘기 딱 들어보니까 네. 특히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났어요. 특히 그 너무 앞서가서 멀리 가는 선행을 하지 마라. 네. 이거 정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 형네 그 수학책을 제가 봤어요. 너무 어려운 거야. 몇 학년 차이가 나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두째 형하고 5 차이가 나니까 아. 제가 초등학교 우리 형은 이제 중3이나 됐죠. 지레 겁을 먹었군요. 네, 보고 나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포기. 난 이제 오히려 포기야. 나를 선행이 도움이 됐어요. 다른 네. 일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공부 말고 주변 거 다른 거 난 뭐 하고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개그맨 김일이가 그럼요. 탄생을 한 거군요. 아유 참. 근데 어머님을 보면 참 어머님한테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책을 여러 곳에 이렇게 펼쳐놔서 아이들이 책을 그냥 생활 속에서 접하게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아까 선생님들도 칭찬하셨지만 문제를 다시 채점 후에 스스로 풀어보게 하시는 것도 참 좋았는데 어머님의 역할도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더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어머니가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어머니께서 반드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곱셈을 할 때에 정확하게 올림수를 정확한 위치에 쓰는 것, 그 다음에 줄 맞춰서 기호와 그다음 식을 정확하게 세워서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루에 10분 정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습적인 면 아주 훌륭하고요. 이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면 지금 카더라 통신에 네. 이렇게 조금 현혹되시고 계신데 이럴 경우 이거를 따라서 해서 결과가 좋지 않거나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반품 처리도 못 되고 책임을 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직 교사표 통신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수답을 통해서 성윤이 현재 상태, 성적, 그리고 학습 방법, 지도법, 예습 범위까지 다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의 교육관대로 방식대로 그대로 잘 이끌어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셔야 될 것 중에는 뭐 제가 러프하게 그 계획을 짜드렸으니까 그거보다 다소 빠르거나 늦은 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복습을 할 때는 개념 복습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습한 거에 대해서는 성윤이가 말로 엄마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조리가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 선행을 할 때는 아주 안 어려우면 문제가 없고요.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막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이가 좋으니까. 인강을 한번 들어볼까? 이 부분만 학원을 한번 다녀볼까? 근데 사이가 좋으니까 그때 나온 답이 또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문제 없지만 잠깐 중간에 체크 정도 하고 나가시면 무리 없이 수학에서는 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윤이네 집을 보면서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이상적인 가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머님도 너무 좋으시고 성윤이도 아주 잘 따라주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채워서 앞으로도 더욱더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풀이 과정입니다. 성윤이 아주 잘하고 있고요. 실수를 조금만 많이 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나를 알자입니다.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내가 내 목표에 따라서 더 해야 되는 것, 덜 해야 되는 것,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지 다른 사람의 계획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고랑치기입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 고랑을 파는 것이 힘들지만 물길과 바람길이 되어서 씨앗이 잘 자라는 것처럼 연산을 할 때 정확한 식을 세우는 것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리 씨가 준비한 결정적 한방 들어볼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성윤이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고 성윤이 어머니에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좋네요. 그 네.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그래프인데요? 예, 이 그래프에 해답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를 나타낸 주가 그래프입니다. 뭔 상관이냐? 그러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윤이 어머니께서 그 선행을 시킬지 말지 이게 고민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지금 혼란이 오신 것 같은데 저도 5년 전에 이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떤 주식을 접하게 됩니다. 네. 이거 사면 대박 난대요. 무조건 투자하라고. 왜 불안하죠, 벌써?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아유. 쪽박이 됐어요. 누구 원망도 못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 얘기 들었다가 망한 케이스로서 제가 충고를 드리자면 지인 얘기 듣지 마시고 네. 소신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찍었던 주식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그 사람만 들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머님 소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남의 얘기 듣고 가다가 나중에 후회해봤자 누구한테 원망이라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윤이가 잘 따라와 주는 거를 잘 믿으시고 성윤이와 우리 어머님이 소신껏 밀고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생명공학자의 꿈 꼭 이루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 청해 듣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김희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네.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 5월이면 그 전라남도 그 한평군에서 하는 그 나비 축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이게 바로 나비 효과죠. 기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비가 연결을 사람을 하려면 불러오잖아. 굳이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네, 나비 효과는 이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대기의 변화까지 일으켜서 지구의 반대편에 허리케인 같은 폭풍우를 일으킨다라는 예를 빗댄 말이거든요. 네. 제가 사실 알고 있었죠. 그냥 뭐 즐거움 드리려고 거기 좀 아닌 것 축제가 같은데 더 아까 굉장히 진짜인 것 같았어요. 축제가 좀 활성화되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홍보 차원에서 해드린 거고요. 네. 알고 있죠. 근데 이 나비 효과가 수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혹시 기하급수 네? 점점 늘어나니까 요거 아니에요? 땡. 땡. 땡입니다. 아니에요. 이 속에는 정말 상상 초월한 수학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나비 효과 속 수학 이야기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이나 뭐 탄생 비화, 뭐 대충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수학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건지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0초 수학 시작할게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나비 효과를 탄생시킨 수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비 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아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어떻게 그런 큰 변화를 갖고 왔는지 궁금하시죠? 오늘날에도 많이 이야기되는 이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인데요. 1965년 당시 미국 MIT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로렌츠는 항상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현대과학이 일식, 월식과 같은 천체운동, 그리고 로켓의 움직임과 변화 등은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면서도 왜 유독 날씨만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이었죠. 이 질문에 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로렌츠는 기온과 기압, 기압과 풍속 등 12개의 방정식을 만들어 수치들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며 기상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공을 들여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로렌츠는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냅니다. 앞으로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고 당분간 기상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후 로렌츠는 같은 방법으로 재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수치와 자료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곧 엄청난 태풍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었던 거죠. 같은 방법으로 실험했지만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가 상반된 이유. 처음엔 컴퓨터의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한 분석 후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바로 유효 숫자가 원인이었습니다. 로렌츠를 당황하게 한 이 유효 숫자는 무엇일까요? 수학에서의 유효 숫자란 바로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에서 반올림하지 않은 부분에 의미 있는 숫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2980이라는 숫자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면 10의 자리의 수인 8이 반올림되어 100의 자리로 한 자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3000이 되는데요. 이때 3000의 유효 숫자는 3000의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숫자인 3과 0이 됩니다. 유효 숫자가 두 개인 셈이죠. 만약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100의 자리 숫자인 9가 반올림되어 1000의 자리로 한 자리 올라가게 되어서 숫자는 역시 3000으로 똑같게 되지만 이 3000의 유효 숫자는 3,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즉 같은 숫자를 반올림했는데 어떤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느냐에 따라 유효 숫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로렌츠의 기상실험에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소수점 아래 뒷자리의 수치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반면 두 번째 실험 당시의 연구원은 소수점 이하 뒷부분 자리는 좀 무시해도 별 차이가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소수점 아래 몇 자리의 수는 모두 무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0.5606127이라는 수가 있다면 정확한 수치 대신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 0.5606만을 입력했던 것이죠. 그럴 경우 값은 비슷할지 몰라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죠. 바로 유효 숫자의 개수인데요. 0.5606127의 유효 숫자는 5606127로 총 7개가 되지만 뒤에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면 수는 0.5606이 되어 유효 숫자는 5606으로 총 4개가 됩니다. 결국 유효 숫자의 개수가 7개에서 4개로 줄어들면서 오차의 한계가 매우 커졌던 것이죠. 이 점을 통해 로렌츠는 나비 효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000분의 1단위 이하의 수치는 나비의 날개짓 정도에 불과한 조건으로 미약하고 사소한 조건으로 여겼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유효 숫자의 개수가 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날씨가 되어버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로렌츠의 나비 효과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주는 교훈처럼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한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실수가 없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답을 내고 불필요한 오차가 생기는 것도 맞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말라는 잔소리 대신 나비 효과와 같은 여러 비하들을 예로 들어 알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욱 꼼꼼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학을 대하게 될 겁니다. 와, 정말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할 때 정말 꼼꼼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진짜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 보니까 그 두 번째 실험 연구원이 네. 그 소수점 자리를 무시했다가 이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숫자가 작더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수다학도 이 시청률은 좀 작지만 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비 효과거든요. 나비 효과잖아요. 사실은. 네. 마치 그 제가 이 수다학에서 방송 분량은 적지만 네. 방송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그렇죠. 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0을 하죠, 100을 해.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네. 어쨌든 그런 걸 작은 숫자지만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게 수학이라는 학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작은 실수가 아예 결과를 그렇죠.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 효과처럼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결과가 나온 예가 또 있는데요. 나사에서 3년간 우리 돈으로 6,6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화성 탐사 위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신이 두절되고 사라졌습니다. 네. 탐사에 실패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아주 어이없는 실수였어요. 이게 로켓을 나가게 하는 힘, 그러니까 추력은 단위가 힘의 단위인 뉴턴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파운드로 입력을 했던 거죠. 파운드는 뉴턴에 비해서 4.45배 더 큰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수학 문제 풀다가도 자릿수를 틀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단위를 통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기는 엄청난 그런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역시 수학은 꼼꼼해야 더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얘기 중에 유효 숫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수학에선 저희가 처음 다루는 단어인데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근사값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 좀 헷갈리시죠? 네.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리 씨가 팬들을 모아요. 게릴라 네. 콘서트를 해요. 그러면은 1시간 만에 몇 명 정도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시간 만에요? 네. 사실 그 솔직하게 저는 얘기하세요. 팬이 해외에도 많거든요. 그 미국에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부터 해서 코난 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시간 때문에 못 올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 정도만 생각했을 때 한 1,000명 정도는 모이지 않을까요? 1,000명? 1,000명. 네. 와. 지금 1,000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약 1,000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유효 숫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큰 의미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1,000에서 100이라고 하는 3개가 유효 숫자가 된다면 그것은 1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한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약 1,000명이라고 했지만 참값이라고 하는 것은 995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5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되면서 네. 10이라고 하는 극간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100짜리에서 반올림을 했다 하게 된다면 500보다 크거나 작고 그 다음에 1,500보다 작다라고 하는 1,000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통 키를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이리 씨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일단은 뭐 180은 안 되고요. 네. 한 170. 네. 이 정도 저렇게 돼요. 170 170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한 정확하게 170. 보셨는데 네. 170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168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165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약 170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참값이라고 하는 게 165에서 175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기 때문에 내 키가 165인데 175로 사람들이 예상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쵸. 즉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양반이에요. 저는 1, 뭐가 2cm, 양반이에요? 1, 2cm 속이지 다른 애들은 네. 막 5cm, 7cm 속이는 애들도 있어요. 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175로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것만 꼭 알아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자, 이 예보에 유효 숫자가 사용된 것처럼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선생님.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로 토지 측량이 쉬워졌죠. 그 다음에 뉴턴의 중력 법칙이 발견된 다음에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됐고 일식, 월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데카르트는 천장에서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서 X축, Y축을 생각해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벡터 개념이 컴퓨터와 로봇을 만드는데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 원리도 재미있게 익히고 또 흥미가 많이 돋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 이야기, 예시들 끌어모아서 팍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무엇보다 아이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면 뭐 과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수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우리가 막 강조하지만 사실은 수학을 하면서 느끼지만 엄마가 먼저 좀 배워야 되겠다. 엄마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와 함께 배우고 함께 독서도 하고 이런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400초 수학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여러분들의 수학적 궁금증 그리고 내 아이의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